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그 세션 모더레이팅 맡게 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앞에 세 분 그 라이징 스타트업의 그 발표를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 세 분이 지금 이번 패널 그 세션에 패널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앞에 세 분은 이제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참여하신 패널 분들만 소개시켜드리면 신테카바이오 김태순 사장님, 그린랩스 신상훈 대표님, 그리고 뷰런 테크놀로지 김재관 대표님, 이 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려면 이 세 분께서 좀 질문도 골고루 돌아가고 지금 온라인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소화하려면은 한번 말씀하실 때 1분이나 아무리 길어도 2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분야가 다 다르시고 그렇게 섭외를 했겠죠. 또 굉장히 유망한 분야, 또 거기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금 모셨는데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또 각자 질문도 드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것도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이 세 스타트업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사실 굉장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세계적으로 유망하고 또 자율주행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모두가 유망하다고 하는 데에는 또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글로벌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경쟁자들이 있는데 각자 좀 이 업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그런 이제 유망하긴 하지만 정말 쟁쟁한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한 번씩 좀 듣고 다음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사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는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봤을 때 땅값이 오르는 거는 인프라가 바뀌고 인구가 느는데 거기서 고급 인력이 온다 이러면은 좀 땅값이 오르겠죠. 산업의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제약산업도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이 있는데 아까 5G나 GPU, 그러니까 반도체 혁신으로서 어떤 맞춤형 개인 신약이나 이런 의료 서비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트렌드고 통찰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약에 맞춤 의학을 한다면 제가 원래 이제 의사한테 이제 굉장히 환자를 볼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의사한테 다국적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국적제약회사의 어떤 SOP가 되게 좋은 것만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여기서 브레이크 스루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상훈 대표님. 네. 저는 예전부터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식량과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이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 향상이 결국에는 식량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텝으로서 결국에는 농업 종사자들의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농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김재관 대표님. 네, 저는 일단 라이다라는 센서가 이제 미래 3차원 비전 센서로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일 거라는 확신은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있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실제 라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실제 차량 양산 관점으로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양산 관점에서 차량용으로 이제 최적화돼 있고 차량용 플랫폼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양이 많아지고 이제 실제 적용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흔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게 또 이제 앙트러프러너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세 분 말씀 들어보니 뭐 인류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기술의 문제이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당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좀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또 순서대로 질문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신사훈 대표님 네 질문 드려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네덜란드 농무관 이런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선진국 중에 그 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네, 그 얘기 듣고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그리테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좀 이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후발주자인데 뭐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서 좀 에그리테크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뭐 전략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네덜란드는 저희 나라보다 국토 면적도 더 적고요.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 그 전 세계 수출액이 전 세계 2위입니다. 그 정도로 농업 강국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토 면적과 농업 그 뭐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 그리고 경쟁력 이런 것들은 그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인 사례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 그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은 크게 이제 차이가 굉장히 그 농업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업이 유럽이나 서구 지역은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고요.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수십 배에서 그러니까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뭐 100배 이상까지 1인당 경작지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 그리고 기후가 다른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한국 농업도 충분히 한국 농업도 발전을 한다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에그테크 기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유럽이나 서구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뭐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그 테크가 결합되는 것이니까 테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태순 대표님께 그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장표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지금 그 회사의 그 인하우스를 설명해 주시면서 IT 플러스 아웃소싱 BT 이렇게 그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IT가 중심이 되는 그 회사 역량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이 지금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니까 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제조업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이 되고 이제 그 스마트카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역, IT의 영역으로 굉장히 그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조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런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있는 건 아니어서 좀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IT 산업이 주가 되고 또 기존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부과될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는 이제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신테카바의 약물 개발을 좀 빼고 이제 환자 입장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게 그냥 변기입니다. 변기인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이래서 이제 뭐 피에 항문에서 피가 나왔어요, 아니면 변에 뭐 묻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의사들이 어제 변은 잘 봤어야 했는데 이제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스탠포드에서 보니까는 똥을 다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변기가 그냥 단순 변기인 건지 저 사람의 건강 검진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제도 하나 기사가 나왔는데 스마트 벨트라고 이제 벨트인데 우리가 몇 번 허를 하고 이제 배가 얼마큼 늘어나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은 디지털 세라페틱스 하는 회사가 있는데 어제 한농약품 뭐 투자 한 30억 이렇게 받은 스타트업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이제 지금 시계 같은 경우는 애플서부터 삼성까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5G, 6G가 되면서 결국은 내 일상생활의 데이터를 의사가 주관적으로 이제 환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의사가 그 환자의 변의 모양을 꼭 눈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수치화된 정보를 듣고 어떤 의료 처방이나 이 사람의 조언을 좀 더 객관적으로 줄 수 있는,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약물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 이상에서는 1000명, 3상에서 10,000명을 했을 때 어떻게 됐다라게 되면, 보통 약물 처방하게 되면 한 사람당 1mg씩 매일 한 알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사량이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한테는 3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피해야 되고 어떤 0.5알이 되는데, 그동안 코호트 스터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 개발할 때 어떤 빅데이터, 그러니까는 되게 많은 그 사람의 가장 간 수치나 타고난 유전자를 봤을 때 어떤 약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저는 미래에 곧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 저 사람이 체질을 알고 약물을 처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라이프 로그 데이터, 삶의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끄집어내는 임상시험의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되면 좋겠다는데, 이 부분이 성공이 된다면 실제로 앞으로의 약은 정말 효율적으로 좋은 약이 아니면은 이제 퇴보되는 그런 시장이 있고, 그런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혁신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그리고 5G, 6G에 대한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규모 인체 임상 시험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 백신도 하나 이슈가 됐는데, 임상 3상보다는 리월드, 이제 환자한테 실제로 써보고 진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상 대신 란셋에 그냥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임상 시험이 아까 코호트라는 거는 그 위조약, 그러니까 가짜 약과 진짜 약에 이제 몇천 명을 놓고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데, 아까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프리딕션 모델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혁신에 지금 앞뒤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 거고, 미국 EMA나 미국 FDA나 그 유럽에서 EMA 같은 경우는 그 각 나라의 패권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그러니까 약물은 지금 다국자 제약회사 1등서부터 10등까지는 미국하고 유럽 소수 몇 개 나라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과학에서 그 패권화 과학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기업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약은 굉장히 규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리얼월드 스터디나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보고 우리가 좀 미리 좀 선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테크 IT 측면의 경쟁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사실 이 미래가 또 불투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세 분한테 또 각각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그 이야기하고 김재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자율주행의 이 지금 그 진행되는 기술적 트렌드를 보면 독립형 자율주행, 그러니까 인디비주얼하게 이 자동차가 모든 걸 판단해서 그 하는 그 방향이 있고, 이제 V2V부터 시작해가지고 V2X까지 가는, 그러니까 vehicle to vehicle에서 vehicle to everything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도시가 모든 자동차를 관제하고 서로 주고받아서 하는 이런 그 양측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라이다 기술은 좀 그 인디비주얼한 그 자율주행 위주로 지금은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라이다 기술을 특화해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가령 이제 그 VTX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메가시티는 다 그 VTX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거기서 라이다 기술의 미래는 어떤 비전이 있을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인디비주얼한 거랑 이제 뭐 통신 관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지금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두 기술 모두 이제 다 혼합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요소고요. 하나도 뭐 빠짐이 없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CITS라고 이제 여러 시범 지역에서는 이미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서 실제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동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병렬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선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가고 지금 결합돼서 이제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거는 계속 연구가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측면에서 이제 뭐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라이다라는 센서가 이제 자율주행 측면에 있어서는 차량에 이제 적용이 돼서 독립적인 어떤 로컬한 센서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도시 계획이라던가 도시 건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에 라이다를 설치해서 주변의 교통량을 판단을 한다거나 혹은 주변의 어떤 위험 상황이라던가 이런 문제 상황들을 파악해서 뭐 말씀하셨던 V2V나 V2X, V2I와 같은 통신 시설들로 이제 다른 차량에 연동이 돼서 이제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라이다가 이제 그냥 인디비주얼한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시 그리고 인프라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이 돼서 전체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라이다가 이제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V2X 환경이 되면 여기저기 그 다른 디바이스에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기 지금 뷰런에 그 투자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 놓고 네, 앞으로 활용성이 훨씬 더 커지니까 네,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소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다 질문드리지 못해도 좀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국가 전략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아서 이거는 이따 마지막 정도의 공통 질문으로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순 대표님부터 그러면 여기 질문 올라온 순서대로 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 김태순 대표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 스타트업 등은 IT와 바이오 기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장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과 달리 IT와 바이오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신약 개발이라는 그 시장 자체 전통적인 신약 개발만 보더라도 그 굉장히 많은 팀들의 그 과정을 갑니다. 10에서 15년. 근데 앞뒤 그 팀들끼리 소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내가 맞다고 그 다음 팀을 넘기기 전에.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다국자 제약회사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IT를 보면 개발자들인데 개발자들의 특징 뭐냐,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AI 전문가들이 몸값이 뜨듯이 지금 저희 말로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에,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바이오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몸값이 되게 크고 뭐 이런 사람 특징이 있는데,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이 어떤 저쪽 영역이 되게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통은 안 되는데 그 주장이 강해야지만이 살아남는 이런 사람한테 쓰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든 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되게 소수지만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4차 산업에서 더 뜰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그런 통찰을 얘기한 게, 한 랩에 같은 전공이 있는 사람은 한 명 항상 다른 전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와 나와의 전공이 이제 다르지만 그걸 소통을 되게 잘해서 그 리더십을 끄집어내서 지금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대한민국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나는 의사다 판사다 이런 전문직에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강하지만 옆 동네를 별로 신경 안 써도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옆 동네에서 뭘 잘하는지 빨리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4차 산업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선진국이든 설마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선진국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내가 아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 약간 지금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서 그걸 굉장히 잘 끌어내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서 바이오 하고 계신 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시거나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필요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또 하나씩 질문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대표님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령화가
된 농업이나 농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궁금합니다. 고령화 이야기는 다른 질문에서도 몇 분 더 그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뭐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화와 그 농업 인구 감소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런 현상들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이 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저희가 계속 외치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농업이 혁신이 일어나야 이제 식량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농업의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하시던 분들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농업을 온라인화하고 그 온라인화해서 결국에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농가의 수익이 극대화돼야지만, 그 농가의 수익이 극대화돼서 뭐 결국 돈이 돼야지만 그쪽으로 자본이 몰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인력들도 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의 고령화나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수익이 된다고 하면 더 그런 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자본과 인력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런 온라인화를 가속화한다면 뭐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강 대표님께 또 온라인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자율주행은 편리성과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여부는 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질문 중에 또 이제 안전성 물어보시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언제쯤 이게 체감으로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다리 꼬고 자동차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다른 분 질문까지 결합해서 조금 여쭤보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약간 뒤처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체감해서 이게 자율주행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쯤, 기술 격차를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거기까지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안전성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반 대중들이 이제 체감하는 자율주행, 진짜 레벨 4, 레벨 5까지 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는 아직 제 생각에는 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전에는 굉장히 충분한 검증,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정부의 지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연구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차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여러 이제 코너 케이스들을 찾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글로벌 경쟁력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뭐 규모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열세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이제 국내 스타트업을 이제 위주로 많은 기술들이, 이제 많은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나 자율주행 기술들이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끌어올라와 있고,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 기술 격차를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술 경쟁력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많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따라잡을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이제 그 김재강 대표님부터 이제 거꾸로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정책 부분은 이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셨어요. 세 분한테 또 각각 또 질문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재강 대표님에게도 뭐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뭐 굉장히 이런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그 분야에서 좀 뭐 정책적 과제라든지 아니면 좀 이게 스타트업이나 그 산업계에서 하기 힘든, 또는 이제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또 시장이 열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산업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허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개발이나 기술 발전을 원하고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많은 법규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성능 개선이나 개발 측면에서는 사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 되면 이제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데이터 싸움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데이터 확보를 하는 사업들도 계속 이제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R&D 사업을 통해서 이제 모빌리티 분야는 조금 이제 안전 측면에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이제 검증을 위한 R&D 사업이나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기업과 이제 스타트업 간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R&D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조금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이나 이런 기술 개발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딥테크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 대표님도 뭐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좀 경쟁력이 낮아지는 영역의 그 지원 위주로 지금까지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테크가 결합해서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더 갖출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테크는 수단이지 이제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테크를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산업을 발전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모든 대표님들의 이제 그 방향인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크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 농장을 경영하시는 사장님, 그러니까 농민분들 의 수익이 높아져야지 결국에는 산업이 다시 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것은 그 사장님들에 대한 금융적인 어떤 그 지금까지는 좀 다른 형태의 금융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원의 형태,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냥 보조해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형태의 지원이 아닌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더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금융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약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데이터 농업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부처들 간에 이제 각자의 사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을 민간이나 어떤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면, 이런 것들을 농민 그리고 농업 종사자분들께 저희가 효율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업의 종사자 인구의 감소, 그에 따른 농업의 대형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먹는 식량의 양은 바뀌지 않을 거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고요. 근데 농업 종사자 수는 줄어들 게 뻔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대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그에 따른 어떤 토지나 각종 제도의 정비가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태순 대표님, 그 발표에서도 이제 규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사실 저도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사람이어서 잘 알고 있기는 한데, 한번 이제 좀 이 그 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그 바이오 BT도 하시고 IT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속 시원하게 규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제도가 오히려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약 산업이 반도체보다 원래는 한 3배 정도 되는데 요즘 워낙 반도체가 커지니까 거의 2배 정도. 그래도 제약 산업이 굉장히 더 큰 사업은 정확한 거고, 그 제약 산업의 위에 꼭게 그 어떤 걸 보면 하이라키를 보면 결국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몇 개 나라가 딱 곽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EMA나 FDA는 우리 말하면 식약처, 그 대륙의 이제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다른 유럽이나 일본 대비 미국이 계속 그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유럽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지, 다케다 제약 같은 것도 열심히 M&A를 해서 어떻게 그 10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앵글에서 한국이 지금 들어가려면 당연히 규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거의 규제 혁신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을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IT 기술이나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게 되려면 저희가 뭔가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다기보다 이미 거기 만들어져 있으니 후발주자로 거기서 우리가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큰 틀에서는 이미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이 2년이 되면 계속 보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몇 달 전에 갔더니 또 보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문화가 뭔가 성과가 잘 됐을 때의 보상보다는 잘못될 때 책임 굉장히 크고, 그거에 가장 높은 데가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약의 개발이나 이런 때 굉장히 잘 됐을 때의 보상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굉장히 더 엄격한 잣대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런데 약의 개발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 변화할 때 어떤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어떤 조직 구조나 이렇게 턴어라운드 비용은 식약처나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 대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그것부터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미국과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아까 바이오 산업에 맞는 규제 혁신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정해진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이 세 분하고 좀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 듣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이 각각 그 다른 분야에 있고 또 다른 기술과 그 산업을 키워가시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굉장히 공통된 인사이트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각각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도 뭐 미국, 중국이 워낙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와 또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세 분 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또 내년, 내후년, 뭐 5년 뒤에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